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식 수사반장 시간이 왔네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 진짜 바람 틀린 거 느끼셨죠? 예,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한편으로 문제가 뭐냐? 감기들에 많이 걸리세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지키십시오. 요즘 그게 참 전 이런 거 얘기하라 그럴 때 참 힘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또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고 있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혼자 쓰담쓰담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죠.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토모큐브죠. 그러고 나서 그냥 막 미친 듯이 누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불을 땡겼다. 예. 근데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면 저희는 그게 가장 저로선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시체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강씨? 하여튼 LNC 바이오도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깜놀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소가 뒷걸음칠다가 쥐 잡은 거예요. 타이밍까지 저희가 어떻게 맞춰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좋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자기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맨날 차트로만 설명 듣고 막 방송에서 이런 거 하다가 이 회사가 뭐고 그죠? 토모큐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2D를 3D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 아는 분은 오히려 이런 방송을 보고 오히려 지인한테 그 종목을 설명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 하는 목적이죠. 봐요. 이 회사에 대해서 토모큐브가 어떤 회사고 이걸 자세하게 촉촉촉 해서 그분이 그렇게 공감을 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투자입니다. 투자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던 사람들이 서로 알고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모자르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들 변화를 느껴주시다니까 정말 고맙고요. 제가 하는 보람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열심히 출발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유튜브가 나가고 있는 13일 날 제가 오늘 오후 1시부터입니다. 전라북도 전주로 갑니다. 전주도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뵈니까요. 아마 지금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이 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막 깜놀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당시 얘기 들을 때 참 여러분들 제 얘기 귀 안 기울여주셔서 참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교실도 때려친 거예요. 주식교실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 해드리면 뭐예요? 제 얘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삐져서 다 때려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이 막 현실로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던 분들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그래요. 어찌 됐건 간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메일 내용들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메일 그렇게 편하게 주세요. 하여튼 메일에서도 또 오늘도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일 열심히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저번에 보험도 제가 하는 이상하게 자동차 보험 근데 이상하게 오늘도 제가 쓰는 카드사예요. 주로 쓰는 삼성카드입니다. 제가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상담이 들어와 좀 와가지고 한 거예요. 다른 카드사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카드사 있나 쳐보세요. 모르셨죠? 카드사 상장 안 돼 있습니다. 얘네밖에. 그래서 다른 카드사 해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카드는 여러분들 1983년이었죠. 삼성카드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세종신용카드라는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삼성카드가 인수를 했어요. 삼성그룹이 워낙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인수해버리는 거. 1988년에 삼성그룹이 이 삼성카드로 인수를 한 겁니다. 2007년에 코스피, 그 당시엔 거래소였죠. 거래소시에 상장을 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카드사 중에서는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참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볼륨의 이걸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카드는 솔직히 우리가 많이들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좀 재밌을 거예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회원이 약 1340만 된다 그래요. 꽤 많죠? 그 중에 저도 1인이네. 가맹점은 약 300만 개가 좀 더 돼요.
그러니까 가맹점이나 이런 거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생명인가 아시죠? 삼성생명이 약 지분 70% 정도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 있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봐도 삼성카드 뭐 삼성카드만이 아니죠. 뭐 비자 이런 카드를 여기 삼성 비자 이렇게 찍혀 있는 것들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또 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써보면은 삼성카드 이렇게 딱 내면은 삼성 이래요. 아는 척해요. 예. 그래서 좀 왠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예. 다른 카드 이렇게 내면 잘 모르잖아요. 국내 금융사들 외국인들이 모르죠. 잘. 그죠? 근데 삼성은 삼성 딱 하더라고요. 카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성인이면 모를 수가 없죠. 카드사 내용. 뭐예요? 어른들이 옛날에 뭐 카드도 외상은 외상이죠. 그죠? 예. 옛날에는 그냥 이게 카드 대신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카드라는 걸로 쓰잖아요. 우리가 뭐 외상 거래한 다음에 대신 얘네가 자기 신용으로 갚아주고 나서 그 다음 우리한테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대출. 급할 때 여러분들 카드 대출 받아보셨죠? 예, 안 받아보셨나요? 저도 젊었을 때 카드 몇 번 돌려막기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돌려막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카드 이자 수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주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사, 특히 삼성카드 수익원이요. 가맹점한테 수수료 받잖아요. 그죠? 가맹점 수수료에서 정부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그리고 또 뭐 있겠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카드론 이런 거. 그리고 뭐예요? 현금 서비스. 진짜 이거 없었으면 진짜 젊은 시절을 어떻게 지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우네요. 이런 이자. 그리고 뭐예요? 여기 연회비. 카드사는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요번에 정부가 민생 쿠폰한 거 알고 계시죠? 민생 쿠폰. 그래요. 근데 이 민생 쿠폰도 단기적으로는 카드사한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어때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 카드로도 받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카드로 받았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호재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 이게 물론 소비 쿠폰 이 대상은 주로 뭐예요? 영세한 뭐 가맹점이나 영세 중소 상인들 그 사람들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워낙 삼성카드한테 아주 뭐 굉장히 이득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소비들을 그것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소비 진작 효과가 조금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드사한테는 나쁠 게 없죠.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간접적으로라도 좀 플러스는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 카드 회사들은 좀 구조적인 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금리가 낮은 저금리예요? 고금리예요? 고금리죠? 여러분들 대신 돈을 갚아줄 거 아니야. 그 수수료 수익이 결국 이거잖아.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뭐 하나 먹고 외상할 때 뭐예요? 꼭 근데 입에다 이거 묻히셔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외상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드가 대신 그걸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 카드사들이 그 돈을 계속 갚아주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금이 뭐 여기가 한국은행이에요? 막 찍어내요? 아니죠. 자금을 우린 그걸 뭐라 그러나요? 자금을 조달한다라 그러죠. 그럼 자금을 조달할 때 어디서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회세차를 찍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돈을 빌릴 때 고금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고금리일 때는 카드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번에 7월부터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즘 사람들 대출이나 이런 게 너무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DSR이라는 거 아시죠? DSR 3단계 스트레스 규제를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 카드론도 결국 뭡니까? 이게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신용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솔직히 자기 카드 신용에 따라서 카드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용대출에 들어가서 이제 규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면 대출 이자, 카드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고금리 이렇게 그리고 경제가 이럴 때는 카드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은 카드사한테 그다지 이득될 건 없는 지금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워낙 규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가 좋으면 사람들이 카드 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자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들도 어때요? 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받았을 때 돈 갚는 거 어때요? 뛸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거시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데는 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는 여러분들 옛날부터 항상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경제가.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요거하고 주식의 흐름하고 똑같진 않아요.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으면 카드사가 좋을 게 없으니까 무조건 카드사나 이런 데들은 뭐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이론과 실제가 주식시장에서는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들의 경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요번에도 보셨으면 알지만 어때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죠. 뭐예요? 막 신용 위험에서 막 나자빠지면은 이게 다 금융부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규제들을 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제가 아까도 이런 얘기했어요. 카드사 중에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데다. 다른 데들은 상장이 안 돼 있지만 카드 영업은 서로 정신없이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겠죠. 맞아요. 워낙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동의 1위가 카드사 중에 어딘지 혹시 아세요? 지금 신한카드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래요. 요거는 요런 거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 아니면 설명을 잘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2002년도에 월드컵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연 거 아시죠? 한일 공동으로. 그런데 월드컵이 그 3대 스포츠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올림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게 월드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 열었을 때보다 경제 효과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2002년도에 우리가 6월 달 5월 말에 올림픽을 열었죠. 이게 월봉이에요. 잘 보시면요. 2001년 그래서 11월 겨울부터 계속 오릅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작아 보이죠? 이게 지수로 따지면요. 6개월 동안 얼마가 오른지 아세요? 지수가 거의 더블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0 기준이었으면 6개월 만에 4000이 갔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여러분 이게 되게 작게 보여서 그런 겁니다. 이거 거의 6개월 만에 더블 올랐습니다. 왜냐? 월드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요. 더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빠져요. 1년이 좀 더 되는 시간 동안요. 지수가 다시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설명 제대로 들어보신 적 아마 없을걸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 못할걸요. 왜냐? 대부분 요때 주식시장에 없었거든요. 이 당시 업계에서 뛰어내려면 최소한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약간 어리거나 막 이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 몇 살은 가뿐하게 넘어야 돼요. 50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분들은 솔직히 이때 시장을 흐름을 잘 모르세요. 요때 저는 아주 생생하게 요때 한참 업에서 뛸 때라서 너무 잘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때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약간 경제 공부도 같이 넣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다들 그때 매스컴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상 처음 열리는 어마어마한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 월드컵 효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상태로 해서 지수가 이렇게 더 날아갈 거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수가 1년 가까이 빠져버립니다. 거의 반토막이 되게. 근데 저 때 왜 빠졌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 RG 카드라고 아세요? 그 당시에 영화에서도 막 나오죠. 야, 너 RG 카드 아니야? 막 이러고 막 이런 멘트들이 있었는데 RG 카드 모르세요? 어딘지? 부동의 우리나라 1위 LG 카드. 이제 여러분들 경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내가 왜 제가 이 말을 꺼낸지 아실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나라 경제를 거의 그렇게 상태까지 몰고 가는 유명한 사태가 터집니다. 바로 카드 사태입니다. LG 카드로 시작된 그 LG 카드 대란입니다. 고등학생들이나 아무한테나 그냥 막 길거리에서 찍어줘서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다 작살날 뻔했거든요. 그 유명한 그 LG 카드 사태가 이때 벌어집니다. 바로 그 LG 카드를 제가 왜 얘기를 했냐, 겸사겸사 얘기해 드렸던 이 이유가 이 당시에 그 LG 카드가 지금 사라져 있죠. 지금 LG 카드 없잖아요. 어디로 가 있을까요? 그 부동의 1위가 바로 신한카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신한카드가 우리나라 카드 업계 1위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깼죠. 어디가 깼어요? 작년인가 현대카드가 1위로 올랐죠. 그런데 이 점유율 차이가 거의 얼마 안 나요. 실은 개인카드 쪽에서는요. 지금 삼성카드가 뭐 이익률로 따지면 또 1위예요. 막 이래서 지금 삼성, 신한, 현대 여기가 완전히 멍멍이 완전 개싸움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카드사한테는 수익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이게 좋을 일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그 카드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좀 얘네한테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 요번에 뭐 한다 그래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다 그러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네들이 그 혜택을 좀 볼 확률이 커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그 3년 동안요, 이 배당 성향이 약 44%입니다. 근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려면 기준이 40%를 넘으면 돼요. 근데 얘네가 3년 동안 44%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요. 그럼 얘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게 모멘텀이 되고요. 또 얘네가 올해 배당 수익률이 현재 지금 약 5.2% 정도가 나오거든요. 5% 이상이면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얘네들이 지금 자사주 지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사주를 얼마나 갖고 있냐? 이게 약 7.9% 갖고 있습니다. 7.9.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주식이 100기 상장돼 있으면 약 8주가 자사주예요. 그럼 이거 자사주는요, 좋게만 쓰면 활용 방안이 되게 많아요. 이게 또 잘만 하면요, 이게 배당의 어떤 모멘텀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거 삼성카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 얘네가 지금 지켜보시면요, 2024년부터 주가가 보시면요, 보세요, 일봉으로 계속 조정받으면서 조금 찔끔찔끔씩 올라와요. 제가 계속 그 얘기 했었죠. 고금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워낙은 카드사가 나빠야 되는데 꼭 그게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이렇게 얘기했죠. 작년부터 고금리가 계속 됐거든요. 보세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오죠. 이거는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그럼 무시는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기본 베이스는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 음악을 잘은 모르지만 꺾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음을 뭐 이렇게 좀 호흡을 좀 이렇게 음을 갖다 뭐 붙인다거나 그럴 때 기본이 다 돼 있을 때 가수들이 멋있게 멋을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초보가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래, 심사위원들이 어디서 겉멋들어서 그렇게 하세요? 큰일 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로 지적하죠. 기본이 다 갖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부리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말을 하면은 그러면 경제의 기본 베이스를 안 배워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들을 하세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본 베이스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예외적인 부분들을 가끔씩 주식에서 이게 나올 때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잘못 배우면 궤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전문가 보면서 가끔 궤변으로 뭐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따라하면 돈 벌 것 같아, 이런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궤변이 어쩌다 한두 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궤변은 궤변이지, 만약에 계속 잘 맞으면 그럼 이미 그건 정설이 돼 있을 거예요.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맞추니까 그건 궤변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삼성카드가 2024년부터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들 뭐 작년부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주주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 매출이 보세요. 삼성카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저도 뭐 해외 어쩌다 나가서 쓸 일 있으면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삼성카드 해외에서 우리나라 카드 써줍니까? 여러분들 신한카드 외국인들이 막 써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라 그러잖아요. 아멕스 카드. 그거 하면 사람들 일부러 자랑스럽게 딱 내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우리나라 신한카드 자랑스럽게 외국인들이 쫙 내는 그런 카드로 외국인들이 사용합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다 국내 사람들 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삼성, 뭐 신한, 무슨 또 어디에 현대, 서로 박 터지게 싸우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결코 좋은 거겠어요? 이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게 성장 모멘텀이 약하다고 불러요. 이런 걸. 성장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던 부분이 월봉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올라왔지, 이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제부터 얘는 오히려 힘든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삼성카드 갖고 계신 분들 이제는 매도를 슬슬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시고, 다른 좋은 것들 많다 보니까 저희 수사반장 봐도 좋은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보시는 게 차라리 더 그분한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9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전국 전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롯데리츠입니다. 롯데리츠. 혹시 리츠 아시죠? 리츠 하면 옛날에 저도 진짜 리츠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늦게 들어왔지만 외국엔 있었어요, 리츠가.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참 창피한 얘기인데, 리츠 할 때
누가 리츠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어떤 프로그램에서 리츠 저게 무슨 크래커인가? 진짜 그러고 들었어. 근데 참 그게 창피한 거죠. 근데 예, 그게 아니죠. 리츠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2019년 3월이었죠. 3월에 이 설립된 회사입니다. 부동산 위탁 관리 그건 투자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죠. 그 수익 나눠주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2019년 10월이었죠. 10월에 거래소에 상장이 됐죠. 그래서 리츠사들은 근데 의외로 아까 제가 삼성카드 할 때는 카드사 중에 유일하게 상장돼 있어요 그랬죠. 근데 리츠사들은 또 상장이 거의 다 돼 있죠. 웬만한 큰 데는. 그래서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리츠사 중에 13번째 상장사입니다. 또 카드사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뭐 부동산 금융 이런 쪽인데 보면 이렇게 틀리다니까요. 참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특히나 이 기업 스폰서 리츠로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기가 왜 기업 스폰서 리츠라고 그러냐면 이제 뭐 설명 오늘 다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운영 자산을 보면요. 운영 자산이 이 회사가 약 2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부동산은 16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건물 뭐 이런 것들에서 16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DF타워 우선주 뭐 이런 식으로 얘네는 구성이 돼 있는 리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요. 롯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데 쇼핑이에요. 롯데 쇼핑이 지분의 한 42%인가요? 이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42%.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주가 어디냐면 롯데 물산이에요. 여러분 아마 롯데 물산이라는 회사는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뭐 그렇게 활동이 많은 회사나 뭐 이런진 않아요. 삼성물산 같이. 그러고 뭐 상장이 됐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얘네가 한 6%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치면 48에서 49 정도.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 롯데가 절반 정도 갖고 있는 회사다. 롯데 리츠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 사업부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단일 사업부예요. 제가 왜 기업 스폰서 리츠라 그랬냐면 얘네 롯데 그룹에 관한 그 롯데 그룹의 건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롯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롯데 리츠인데 롯데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기업 스폰서 리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하나예요. 그 하나. 단일 사업부를 갖고 있고요. 얘네들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얘네들 아까 대주주가 롯데 쇼핑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 매출처도 롯데 쇼핑이에요. 롯데 쇼핑이 얘네 매출의 8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롯데 쇼핑에 뭐 어떤 건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거 투자가 85%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롯데 글로벌 비즈니스가 뭐 한 4% 되고 뭐 L7인가요? L7 뭐 호텔. 그 강남에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 한 10% 되고요. 거의 롯데 쇼핑에 죽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롯데 리츠 같은 경우. 근데 리츠는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요. 결국 펀드예요. 다수의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요. 얘네가 대신 거기를 그 건물 이런 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 운영 수익을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운영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혹시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요번에 그 회사 이제 서로 어디가 인수할 거냐 막 이래가지고 지금 핫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근데 출근할 때 거기 건물 이게 딱 써져 있어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지스 자산운용이 부동산에선 제일 큰 손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번에 매물로 나왔죠. 어찌됐건 간에. 특히나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2001년에 리츠법이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리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크랙한가 막 이랬다고. 왜냐면 그때 들어왔을 때만 이게 되게 생소했던 거예요.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부동산 깔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야 니네 구조조정해. 국민 세금만 뜯을 생각하지 말고 맨날 나 돈 없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 말고 최소한 니네도 니네 거 좀 내놔.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걔네들 우리 부동산으로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그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구조조정되는 부동산이 워낙은 주 목적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많이 바뀌어서 일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일반 부동산까지 전부 다 리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리츠 주식들은요 되게 조용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소외받고 있고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리츠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리츠를 뽑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하고 특히나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 금융 비용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 건설도 그래서 금리 인하의 수혜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그래서 부동산들 난리 났잖아요. 예, 건설사들 낮아빠지고.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빌리는 돈이 금융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건설사가 금리 인하의 수혜주다 우리 맨날 이렇게 배웠잖아요. 얘네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요 금융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네도 금리 인하에 굉장히 큰 수혜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금리 인하의 수혜주인데도 실은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도 주가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삼성카드 얘기할 때도 그랬죠. 그거와 그거를 너무 동일시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근데 그럴 게 맞을 때도 있지만요. 이렇게 틀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를 또 동일시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롯데그룹이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에 제가 뭐 유튜브나 이거 방송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죄송한데 롯데한테는 제일 못하는 그룹 뽑아라 그러면 롯데그룹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그룹에 지금 심금미 회장이 굉장히 많이 속된 말로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롯데 그 오래된 가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막 지금 다 막 사장들 몇 년 동안 지금 뭐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잖아요. 왜? 도저히 이제 쇄신을 안 하면 안 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롯데가 진짜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롯데가 고강도 쇄신을 지금 신동빈 회장이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형자산 매각들, 이런 부동산 매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 롯데그룹에 대한 스폰서, 기업 스폰서 리치잖아. 그러면 롯데그룹에서 내놓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보유자산으로 들어올 확률도 크겠죠. 왜? 그쪽으로 해가지고 유동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배당 여력도 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국내 리치사 중에 얘네들이 그 유일하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선 배당을 확정하고 후 배당 기준일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얘네가 국내 리치사 중에는 유일하게 도입을 해서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배당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롯데리츠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가 리스크 요인들이 몇 개 크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되면 금리가 인상하면 얘네한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왜? 금융 비용이 확 올라버려요. 건설에서는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은 가장 쥐약 업종, 그러면 건설 리치 이런 거 뽑으시면 돼요. 왜냐? 이거는 그냥 낮아빠져요. 금리 상승에. 그래서 금리 상승 시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워낙 알고 있죠. 근데 아까도 삼성카드 할 때 얘기했지만 어때요? 작년에 뭐 재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 시기 때 워낙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보세요. 너무 많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너무 현혹돼서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좀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 매물 부담이라는 거 보면 매물벽 이 말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매물벽이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저도 해보면 매물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매물벽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하다 보면 매물벽이 있으니까 여기 못 뚫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팔아버리죠. 근데 잘 나가는 주식들은 그냥 뚫어버립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저희 방송 보면서 도움 많이 받아서 뭐 좋다 뭐 이랬던 분들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얘 제가 상담하고 나서 올라갈 때 여기 매물벽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매물벽 강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냥 뚫어버리죠. 그럼 매물벽이 위험하네 그리고 팔아버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볼 때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뭘 하나 예를 들어 배워버리려면 되게 쉽게 주식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개인들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쉽게 뭐든지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쉬운 거 하나만은 때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매물벽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매물벽을 뚫고 역시 매물벽에서 내가 잘 팔았네. 역시 똑똑해. 그러고 나서 딱 했는데 역시 이거 매물벽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날라버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만큼은 손실 피했겠죠. 대신 이만큼의 이득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이게 잘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너무 공식화하지 마세요. 공식화해버리고 막 편하게 주식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롯데리츠의 첫 번째는 리스크는 이런 거예요. 그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겠어요? 누구 거 주로 한다 그랬어요? 롯데그룹 주로 한다며. 롯데 쇼핑 자산 그 건물 이런 거에 85%에 얘네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한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으면 롯데 쇼핑 실적이 안 나오거나 롯데 쇼핑이 힘들어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이게 너무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원소스 리스크.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수사 과정에서도 몇 번씩이나 배웠죠? 똑같은 거예요. 얘네도 원소스 리스크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 뭐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뭐예요? 부동산 가격 막 떨어지고 이러면 어때요? 얘네들은 그 부동산 갖고 있는데 보유자산이 앉아서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유자산 가치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매각했을 때 매각 손실 나오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한 100억 주고 산 건물이야? 그런데 지금 한 80억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20억 그냥 앉아서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리츠는 리스크가 크게 나와 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식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월봉인데 쭉 보시면요. 리츠가 상장하고 나서도 보시면요. 여기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보시면 어때요? 물론 오르지도 않았지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막 주식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요. 굉장히 안전적인 주식이에요. 그러고 다시 한번 2022년도에 그때 한번 쭉 한번 떨어졌지만 그리고 나서 한번 주가 또 흐름 보세요. 물론 여기서 이제 노는 동네가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 흐름 보세요. 또다시 몇 년 동안 어떤가. 그러니까 리츠를 누가 안정적인 주식들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 방송이나 뭐 경제지 이런 데 보면 리츠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안정적인 건 맞다. 근데 이런 안정적인 거거든요. 과연 이게 주식하는 사람한테 이 안정적이 좋은 안정적일까요? 전 그래서 뭐 경제 잡지나 뭐 경제신문에서 리츠에 대한 얘기들 가끔 그렇게 나서 막 얘기할 때 그런들 얘기를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안정적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 주식을 적어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안정적인 모습일까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걸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적어도 제가 아는 주식에서 방식에서 이거는 좋은 안정적이 아니라 이건 나쁜 안정적인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건 좋게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제가 틀린 한이 있더라도,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전 이런 걸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츠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한데 웬만하면은 지금 상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뭐 안정적으로 뭐 앞으로 올라갈 일이 좀 글쎄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기대하는 있느니 그냥 저희 유튜브를 보면서 차라리 계속 종목 노리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료 주식 강연 찾아가요 이반장 9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전국 전주로 찾아갑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DYENF라는 종목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DYENF 일단은 뭐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글쎄요. 저는 뭐 전 제 방법이 맞다고 생각 안 해요. 뭐 무조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얼마든지 틀립니다. 근데 전 제 목에 칼이 돌아도 전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싫은 거는. 내가 맛이 없는데 나한테 자꾸 너 이거 맛있어 맛있어 입에 떠밀면 그럼 제가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 지금까지 뭐 경제방송에서 할 때도 그렇게 한 적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외압도 들어왔던 적도 있고 뭐 하지만 전 그래도 한 번도 굽히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맛이 없는데 적어도 내 입맛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난 제가 맛이 없는 건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어떤 회사나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좋게 얘기한다? 전 그건 제 양심상 못하겠어요.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건 상담을 할게요. DYENF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 워낙 1999년에 설립한 회사죠.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는 회사예요. 전 그래서 참 이런 게 안타까워요. 이 회사 내용이 나빴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 분체 이송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참 공부해보면 매력 있는 부분들도 맞아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국내 유일의 분체 이송 시스템이에요.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각 산업들이 필요한 그 어떤 사용되고 있는 원재료나 이런 거 있죠. 뭐 반재료들 약간 가공되어 있는 반재료 이런 것들을 각 공정 단계나 이런 특성에 부합하게 맞게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분체 이송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 회사거든요. 이 분체 이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여러 가지 뭐 이송이나 뭐 분쇄, 뭐 반응 건조, 냉각, 무슨 뭐 조립 포장, 뭐 저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요. 과거에는 이게 이런 단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계별 있죠. 이런 단계별로 특화된 회사들이 그 각 분야를 맡아서 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맡으면은 이게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좀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비용들도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분체 이송 이 여러 가지 단계를 하나의 통합으로 묻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DYENF라는 회사가 회사 내용을 보면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왜 아까 그렇게 세게 얘기했는지 얘기하겠지만 때 타지 않았으면 참 괜찮을 수 있었던 회사예요. 얘네들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뉴 메카틱 컨베잉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매출의 얘네들 한 35%가 되는데요. 그리고 메카닉 컨베잉 시스템 이게 한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 그 엔지니어링하고 이노베이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한 40% 돼요. 그리고 환경산업이 25%, 요 정도 되는데요. 이 뉴 메틱 컨베잉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이송해 주는 거예요. 파이프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밀가루, 시멘트 이런 것들 어때요? 파이프 없이 그냥 이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공중에 날라버리겠죠. 근데 너무 천천히 가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무거워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압력 같은 걸로 휙휙휙 파이프를 하면 금방금방 이게 이송되겠죠. 이게 바로 뉴 매틱 컨베잉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는 게 뭐 시멘트, 밀가루, 설탕, 뭐 규사 이런 것들을 이런 걸로 합니다. 근데 이 뉴 매틱 컨베잉 시스템이 이게요. 이게 이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 회사의 이익률은 거의 다 여기서 나옵니다. 얘네들 이익률이 한 25에서 30 정도? 그 정도 이익률을 뽑아요. 특히나 근데 얘네들 이 뉴매트 컨베잉 시스템 이건 어디로 많이 쓰냐면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석유화학 쪽 어떤지 아시죠? 요번에도 예, 한화하고 저기가 붙었잖아요, 서로. 야, 니네가 해, 니네가 해. 우리 돈 뺄 거야, 막 이래가지고. 예, NCC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쪽들이 지금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안 좋은 데가 지금 석유화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이 별로 전망이 밝을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메카니컬 그 컨베잉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계식 컨베잉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석탄 같은 것들 어때요? 이런 컨베잉을 윙 해가지고 거기 석탄 뭐 그냥 날라죠. 그게 바로 예, 이 메커니컬 컨베잉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매출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노베이션 이거는요. 플랜트 산업에 쓰이는 거거든요. 플랜트 산업에서 주로 하는 건데 얘네들은 주로 2차 전지 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코로나 때 그때 주가 되게 많이 오를 때 얘네가 요거를 좀 발판으로 삼은 것도 있어요.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 환경, 아까 환경 부분이 한 25% 정도 된다 그랬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 또 혜택을 많이 받냐면 2022년인가요? 그때부터 정부에서 공기 나빠가지고 미세 저감 이거 막 했잖아요, 규제. 그런 다음에 요런 쪽 산업들이 좀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좀 반짝 혜택을 본 게 있어요. 그리고 DYENF 이 경쟁력은 뭐냐면요. 그 이송할 때 대용량을 시킬 수가 있어요. 통합 시스템이 돼 있어서 대용량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거의 이때부터요. 20년, 21년 이때부터 22년까지 예, 몇 배 오른지 아십니까? 10배 오릅니다. 요즘이야 10배. 예, 그러죠. 근데 이렇게 오르면 주식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거.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예, 제가 틀릴 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6개월 동안에 몇 개월 동안 몇 배? 예. 9배. 그럼 뭐 더 먹을 거 있겠냐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얘 뭐예요, 얘. 저희 방송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지잖아요. 뭘까요? 쌈지엔터. 제가 그때 이 쌈지엔터 그 상반기 총정리하면서 6개월 동안 9배 올랐는데 이게 뭘 더 가겠냐고. 보세요. 주식은 여러분들 힘들면은 반드시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쉬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DYENF는 뭐 그 당시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여러분들 10배를 갑니다. 10배를. 여기서부터 10배를. 이게 3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되죠. 2023년 5월 달에.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SG증권의 사태. 아시죠?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그걸로 인해서 그때 주식에 SG 사태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회사 안 좋게 보냐. 그냥 뭐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저 안 좋게 보는 이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주식이 이렇게 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이게 유튜브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주식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 주식이 쓰레기가 된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말인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제일 싫은 게, 그러니까 주식 진짜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이게 뭐 주식 전문 용어 중에 하나예요. 뭐 쓰레기 처리반도 있어요. 쓰레기 처리반이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또 해먹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들어오게 해가지고 막 지네들 다 치고 나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식이 한번 쓰레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야, 그 쓰레기 뭐하러 건드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주식하는 진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이 쉽게 말하면 이런 취급을 받아버리면요. 다시 주식이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 되게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대주주가 뭐 해먹고 막 이런 회사들 보면 제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도 제가 막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아예 개인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미련을 끊지, 아닌 걸 어설프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련 못 끊으세요. 제가 이런 회사들 세게 얘기해서 저한테 뭔 득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업계에서만 30년 가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IMF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별의별 걸 다 봤죠. 그러니까 아까도 LG카드 사태 보세요. 너무 잘 설명드리죠. 왜? 제가 직접 다 그 현장에서 겪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잘 겪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글로 배운 거하고는 틀려요. 주식이 한번 이렇게 쓸려서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게 아니었으면 이 회사 2주가 안 나와요. 오히려 분체 이송 이런 것들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그래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할 텐데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 회사에 뭐 분체 이송이 이 회사 국내 유일한 회사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에 할 때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이 막 뜨거운 거 이렇게 하려 그럴 때 그냥 약간 뜨거운 거는 계속 손대려 그러면 일부러 아따 하다가 그냥 손대게 하죠. 그럼 애가 악 하고 악 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건 손대면 안 된다. 그럼 진짜 다리미 뜨거운 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어때요? 애가 이거 아떼야. 그럼 그 다음부터 안 가죠. 일부러 약하게 그걸 애가 예방접종을 시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식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다는 예방접종이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뭐 다시 이게 뭐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뭐가 살아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여러분들 주식에서 속된 말로 바보 됩니다. 누가 이런 거 된다 돈 벌겠다 그러면 그래 너나 버세요. 예. 아이고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이러고 박수 쳐드리세요. 그러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어도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나 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회사 오히려 전 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종목으로 일부러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죠?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낮에도 점점 시원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좀만 더 참고 열심히 시원한 만큼 또 공부도 시원하게 하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도움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유튜브 보면서 그런 분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서 저도 뭐 강의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열심히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더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서 좋아요 좀 누르세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또 저희 스태프들도 보고 힘내지.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신경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